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하루 국회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야는 아침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초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와 5시, 7시에 이어 저녁 9시까지 벌써 4번째 회동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야당이 비판해온 이른바 독소조항,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야는 좀처럼 합의점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맞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여야가 과연 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은 뒤늦게 사과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인의 시각으로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오늘은 국민의힘 유니스 의원 사퇴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여야의 대선 경선을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외에도 많은 쟁점 법안들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국회 본회의가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야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 지도부가 4차례 오늘 하루만 4차례 만나서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갔는데 계속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민주당은 오늘 내에 꼭 언론중재법을 비롯해서 그동안의 민생법을 다 처리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야당은 언론중재법을 일단 철회를 해야 나머지를 좀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뭐 전해지기로는 일단 협상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네. 일단 오늘 본회의는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이제 논의가 됐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여야가 협상을 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다. 일단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차례 오늘 회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고 8월 임시회가 내일까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했고 그렇습니다. 내일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을 한 다음에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 현재까지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오늘은 협상 결렬인 거고 내일 재협상하는 거니까 내일 재협상 결과에 따라서 그런 본회의 일정이 또 잡힐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정기국회로 넘어갈지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는 방금 전 속보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당초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일 큰 쟁점이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원로들과 만남 가지면서 이게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 언론이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른바 재갈 물리기 이렇게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를 이 사실의 전부인 것처럼 확대 해석해서 보도하고 있다라면서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즉 충분히 의견은 듣겠지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원로들하고의 이제 만남 일정도 오후에 있었는데 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하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쭉 면담을 이제 한 거죠. 송영길 대표가. 네. 근데 대체적으로는 언론중재법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게 하지만 이 과정을 좀 지혜롭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였다고 하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 언론을 통해서 이 4월 7일 재보선에 참패했던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게 옳아도 독주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본인이 밝혔고 네. 문희상 전 의장도 언론을 통해서 쥐잡다가 독을 깬다. 언론개혁은 해야 되지만 이 법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난 이제 의원 워크숍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였다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합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또 여당 의원들은 상당히 또 강경 입장에 가까웠다고 하거든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기왕 이렇게 됐으면 빨리 처리하고 논란은 이 조기에 종식시키는 게 맞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해서 상당히 또 분위기도 여당 내 분위기도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도 어찌됐든 최대한 야당하고 협상을 통해서 합의 처리를 하려고 노력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모습을 차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차례 회동까지 했다는 걸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그 법안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로 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이걸 거부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이 그대로인 조건이면 이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행선이었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협상이 내일도 이제 타결이 안 되면 본회의가 열려서 예를 들면 가결하는 쪽으로 안건 상정해서 가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에 나서겠죠. 근데 만약에 내일 본회의 일정이 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8월 임시국회 내일 끝나는 건데 회기가 끝날 때까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필리버스터를 또 장시간하는 그런 모습은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가능한 합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청와대 입장을 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 처리가 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절차를 진행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 법안 개정안을 처리할 때 절차적 미비가 있었다라면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논란 계속 이어갈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등등 이 관련 언론 단체들도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번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위헌 심판 소송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에 이제 법적 논란까지 엮여져 가지고 이게 법안 처리가 본회의에서 된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닐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좀 예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좀 읽히고 있다고도 하던데,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지금 이제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민생개혁 법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쟁점들이 많았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란이 돼버리면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언론중재법은 어쨌든 여야가 합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나머지 최소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민생 법안을 따로 떼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죠. 다른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해서 그 입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수술실 CCTV 설치법이라든지 사립학교법이라든지 탄소중립 관련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오늘 처리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그동안에 쟁점이 되고 예민했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술실 CCTV 법안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좀 모호한 입장을 취했던 거 아니냐. 사실 당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런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에 빗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인들이 일부 매우 부도덕한 의료진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상황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입장문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 의원들도 치열한 논쟁과 조정 끝에서 같이 이제 합의안을 도출한 그런 당사자들인데 당대표가 그동안 이런 방구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합의 법안을 전면 부정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정치를 저작거리 흥정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건데 네. 이게 사실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거에도 이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인 거는 같은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협상의 전략 차원에서 언론중재법 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수술실 CCTV법도 뭐 법사위에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면 이 합의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본인 입장을 가볍게 얘기한 정도.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언행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면 이 얘기가 그렇게 무거운 얘기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것일지는 내일 아마 판가름이 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입장을,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이제 병기를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에 이 송두환 후보자가 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로 변호했다. 이 의혹이 주요 쟁점이 또 됐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송두환 후보자는 별로 그 당시에 한 게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좀 이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게 거의 탄원서에 연명해서 어떤 내는 정도의 성격으로 생각을 했고 수임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신문 보도나 이런 걸로 알게 된 것이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랐다. 이런 취지를 해명을 했는데요. 그 외에 헌법재판관 퇴임 5개월 만에 변호사 복귀를 해서 대형 건설사의 고문을 맡았다든지 이런 게 정관예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일단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수준으로 일단 이번 사안은 넘어갔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주례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과잉 의전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공직자 행위에 대해서 이유와 지휘구와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직무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 매뉴얼을 점검을 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네. 이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 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의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들까지 그간 관행화된 의전에 대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차관이 직접 사과를 하긴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은 우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직접 사람이 들어라. 그렇습니다. 절대 대신 들어주게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종의사당 예정지에 갔는데 비가 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우산을 좀 받쳐주려고 하니까 극구 아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된다. 주변에서 다 말렸다고 하고요. 네. 본인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연이어서 본인이 우산을 든 사진을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 사진 올리니까 역풍도 일부 있어요. 네. 너무 혼자만 쓰고 있다 우산을 라든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든지 황교안 전 대표가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과거에 KTX 열차 플랫폼에 관용차를 타고 진입한 사람 아니냐 그것도 과잉운전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불똥으로 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에는 언론과의 문제가 사실은 배경에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과잉의전이 된 게 이 뒤에서 우산을 받쳐주고 있던 법무부 직원에게 좀 고개를 숙여달라 자세를 낮춰달라라고 방송 카메라 기자가 요구를 하면서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건 언론의 요구가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게 또 사실인데요. 그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우산을 받쳐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언론사 요청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보기에 이제 안 좋은 모습이었고 법무부가 시킨다고 또 그걸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모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의전 문제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특히 이제 지금 이제 고위 공직자의 경우에도 특히 각별히 이제 자신의 관리나 또 과잉 의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은 해야겠습니다. 감수성을 키워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훼손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 교수 연결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뉴스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지난 5월 출소한 50대 남성 강모 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를 했다. 이게 이제 사건 개요 아닙니까? 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자발찌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것도 강력 범죄가 주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게 하고 염려하게 한다며 이제는 전자발찌가 과연 우리가 이대로 좋은가 과연 뭐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자발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라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사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강 씨가 알고 보니까 2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정가 14범이었다고 합니다. 네. 보호감호 기간이 4년으로 집중관리가 네네. 필요한 집중 대상자였는데요. 네. 경찰이 사전에 이런 걸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또 인지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참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전자발찌나 보호관찰에 관련된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늘 안타깝다고 지적되는 것이 보호관찰 기관과 경찰의 어떤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죠. 네. 이번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게 공조와 협조의 관계인데 이번 사건은 보호관찰로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경찰이 협조 활동을 벌인 것인데 만약에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공조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면 보호관찰소의 어떤 협조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경찰이 검거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될 텐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고 보호관찰 4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관할이 책임의 소재가 1차적으로는 보호관찰소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근데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1대1 관리 대상이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1대1 관리면은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죠. 빠진 겁니까? 1대1 관리, 집중관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법무부에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2가지예요. 하나는,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그것이 19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여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성폭력 범죄가 3회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2회의 성폭력 경력만 있고 19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과 14범이라도 1대1 관리 대상 선정하는 기준은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1대1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전자발찌 제도 자체가 재범 방지 효력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죠. 적어도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리적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자발찌의 기본적인 기능과 우리가 전자발찌에 그는 기대하는 목표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전자발찌는 사실은 그 행동의 감시 기능이 아니라 위치 추적과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인데 예. 우리가 전자발찌 부착시킨 주된 목적은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예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자발찌는 예방 기능은 없습니다. 감시 기능이 없습니다. 참 그래서 차고에서 어디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있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는 알려줄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전자발찌예요. 그래서 행동의 감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치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나 보호관찰 담당 기관에서도 전자발찌가 마치 이것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걸로 과잉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큰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전자발찌가 이렇게 직접적인 범죄 예방 기능은 하기가 마땅치 않죠. 그 모든 행동을 다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발을 채워놓고 행동을 감시하는 행동 감시 기능을 보조주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호관찰관이 하고 있는데 예.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그것도 부족하면 시민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관찰 기능을 그게가 보태야만 되겠죠. 근데 지금 아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특히 성범죄 같은 것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이유는 형벌이 낮아서도 있을 수 있지만 형벌이 가벼워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상 성욕자라든가 또는 충동 조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라든가 이런 정신질환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형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질환이면 치료가 돼야지 처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교도소에서도 사실은 보호관찰로 내보내기 전에 치료를 열심히 하고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석방시키고 안 시키고 결정해야 될 것이고 시험기가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 우려가 지나치게 높고 치료가 아직 덜 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보호 감호 제도가 도입이 돼서 감호 처분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그런 정신질환적인 병적인 요소를 다 치료한 다음에 석방하거나 보호관찰에 보내는 게 옳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뭐랄까요? 좀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뭐냐면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경찰이 이제 집에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찾아갔는데 강제 진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진입을 못했다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네. 전자발찌 훼손했을 때 만약에 그 안에 훼손한 대상자가 있다고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강제 진입이나 이런 건 할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또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이번에 서울경찰청장도 얘기했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게 그런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법률적인 결함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게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 보호관찰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불법으로 잘랐다면 훼손했다면 엄연히 현행범이죠. 범죄자이고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를 한다든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도 진입해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는 덜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해 놔야만이 현장의 경찰관들이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경찰도 불법 가택 침입이고 주거 침입이고 불법 행위가 되니까 네. 함부로 압수수색 영장 없는 잠입이 쉽지 않죠.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실이죠. 네. 이 법무부가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제작하고 경찰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전자발찌 이거 못 끊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그 개선된 전자발찌도 제가 어느 방송국에서 실제 실험적으로 얼마나 쉽게 달리는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문방구에 사는 학용품 가위로도 제가 쉽게 자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자를 수 있는데 문제는 전자발찌를 예를 들어서 철판으로 해서 자를 수 없게 하더라도 네. 범행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전자발찌 자르지 않고 그냥 훼손하지 않고 범행을 한다는 것이죠. 아, 네.
그래서 전자발찌를 단단하게 아무리 훼손하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그런 재봉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석방되고 보호관찰되고 되어서는 처음부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재범 위험성이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분류돼서 선정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전자발찌 부착자나 피보호관찰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의 수준에 따라 정도에 따라 1대1로 하거나 1대3으로 하거나 1대10으로 하거나 예를 들어서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서 보호관찰의 정도도 정하고 그에 맞게끔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면 보호관찰 인력을 조금 더 늘려서 집중적으로 하고, 불필요한 친구는 아예 보호관찰을 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옳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집니다. 지금 280몇 명인데 네. 그것이 2,800명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인력이 충분한 인력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네. 15만 경찰이 있어도 가능하지 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보호관찰 인력을 최대한 늘릴 수는 늘리되, 그러나 보호관찰 전자발찌 제도의 전자발찌 기능과 그 목적의 갭을 줄이고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경찰과의 정보 공유와 공조 체제가 되게 공고히 되고, 그것도 부족한 것은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좀 보완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이윤호 석좌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의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 오늘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하루 종일이죠. 예, 언론중재법이 제일 큰 쟁점이었고,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4차례나 이어졌다가 결국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는데요. 이런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론하고 여론하고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이걸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건데, 네. 이 지금 개혁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아주 오래된 숙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이게 개혁이냐 하고 지금 여론이 나쁜 거고. 네. 하여튼 언론하고 여론하고 싸운다는 것이 아무리 권력이고 힘이고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걸 이번에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이게 개혁이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언론의 독립 중립성을 확보하는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제안했던 방송법 개정안은 말 바꿔서 통과시키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언론을 재갈 물리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언론중재법은 저렇게 강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특히 시민단체, 언론단체, 또 정의당, 국민의당 모든 야당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통과시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정치적 역풍에 대한 부분들은 온전히 민주당이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합의 처리할 여지가 없는 것인가? 합의 처리할 여지가 없으면 이렇게까지 협상할 일은 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합의 처리는 안 될 거고요. 합의 처리가 안 돼요?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인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것도 8월은 틀렸고 9월에 또 그 이후에 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그걸 봐야죠.
네, 이게 뭐 점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민주당의 부담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부담이 드는데요. 뭐 엄청 커지고 네.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님이 통과시키라고 할 때 빨리 통과시켰으면 됐을 텐데 뒤로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아니 통과시키지 말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신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 방송에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하려면 빨리 하고 이렇게 질질 끌어주면 못하는 거죠. 근데 본회의 열리면 지금 뭐 최대 그 뭐 얘기 말고도 국민의힘 윤인숙 의원 사직안 처리 문제 이 본회의 상정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관심 사안 아니었습니까? 아유, 이게 상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이 의안 상정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그게 일단 부담스럽고요. 이 고비를 혹시 넘겨서 여야가 합의 상정을 하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박병석 의장이 자기 손에다가 피를 묻히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래 또 박 의장이 자기 스타일을 바꿔서 그래 갑시다라고 했다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당 여야당 의원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찬성하겠어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네.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이제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도 처음에 윤희숙 의원이 이제 사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네. 상당히 이제 놀라움도 있었고요. 그걸 좀 만류하는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윤희숙 의원의 뜻이 너무 완강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여기 토론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12명을 뭐 탈당 권고했지만 실질적인 탈당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그것이 불똥이 튀어서 책임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지금 그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이상한 입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저희 쪽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시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신경민주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좀 생각이고 야당 의원들도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물론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윤 의원이 처음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그 당당함과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버지의 그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윤 의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두 번째 회견에서 하면서 이건 수사를 받아서 네. 진실을 규명한 이후에 가더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의원직 사퇴가 지금으로서는 메인 그 주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주제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진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로 이렇게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윤 의원이 그 사퇴하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또 김두관 의원 같은 이는 KDI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KDI에는 아시다시피 연구기능과 대학원 기능 이외에 공적 투자를 연구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두관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부동산 문제를 클리어하자.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 뭐 지금 윤희숙 의원이 스스로가 2차 기자회견에서 자기 스스로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안 되면 합수본에 고발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혜받고 싶지 않다.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주변에서
그것을 다른 정치적 의도를 통해서 지금 그걸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네. 어찌됐건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이고 과거 이제 지금 국회법 135조에 의해서 본회의 표결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독재 정권의 방패로 무기 삼아서 우리가 그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의사와 굉장히 상충되는 지금의 상황들하고는 전혀 이것이 연결될 소지는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도 수사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한 건데 의원직을 내려놓고 정리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저런 식으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미 방을 빼가지고 모든 짐을 다 방 뺐습니까? 방을 안 빼겠다고 뺐다고. 지금 오늘 지금 뭐 본인이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 의원실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는데 본인이 방 빼는 모습 입장을 보려고. 다 표시하고 지금 방을 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세비도 반납하겠다 그러고 이제 저렇게까지 강하게 피력했는데 의원실도 안 빼고 뭐 계속 세비를 받아내고 있다면 예. 그것 국민들이 이해하기 아. 어렵죠. 그러니까 예. 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 근데 나 국회의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사직안을 안 받아주는 것도 참 희한한 모양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고발한다고 하고 내가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도 없는 건데 사실은요. 국회의원 관련돼 있는 부동산 의혹이 제기됐으면 합수단에서 뭐 수사하고 조사하든가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넘기면 되는데 갑자기 사퇴안을 꺼내들고 난 다음에 일종의 이제 정치 공방이 된 측면도 있고요. 좀 국회의원 그만두긴 참 어려워요.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막중한 그거 자체가 책임. 예.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의원 그만둔다는 건 당선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왜 오신환 의원님 웃으세요? 아니 뭐 근데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또 다른 이제 의원들이 사퇴하겠다고 사실상 국민들한테 쇼를 하고 사퇴가 안 된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죠. 네. 이제 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도 그랬고 이게 결국에는 어떤 뭐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도 자책감에 의해서 사퇴를 하겠다고 했지만 네. 지금과 같은 그런 절차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유야무야 됐는데 이 윤희숙 의원의 건은 본인의 의지가 지금 워낙 강하고 예. 예, 그 쉽게 물러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이러나 저러나 수사를 통해서 어쨌든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향후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정치적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뭐 9월 정기국회 이거 뭐 상황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네.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과 관련돼 있는 사퇴 문제가 이게 부동산 쟁점을 좀 흐리고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또 하나의 논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감을 오히려 더 키운 측면이 있다. 지금 당장 대선 주자들 부동산 문제 검증하자 이런 소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뭐 법적으로는 아무 뭐 규정을 할 수 있는 지금 근거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당이 알아서 무슨 후보 검증위원회를 두어서 부동산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것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원희룡 전 지사가 네. 뭐 내 것 다 보여줄게 그러면서 지금 서류를 흔들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수도 없잖아요. 네. 뭐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 네. 거죠. 그리고 권익위 자체가 이 개인 사인의 경우는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난색을 피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왜 부동산 문제가 이 대선 후보들까지 불똥이 튀고 네.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하게끔 됐는지 이 사유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LH 땅 투기 문제가 나오고 이것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데 있어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상당히 큰 이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부동산의 재산 취득 과정
또 투기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높은 도덕성을 국민들이 요구하게 됐고 네. 그것에 대한 검증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모두가 전수조사까지 온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지금 신 의원님 말씀처럼 대선 주자들이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한 후보는 지금 모든 걸 다 공개해서 깠고 네. 더군다나 지금 뭐 대다수의 지금 대선 주자들이 다 동의하고 오히려 가족들 것까지 다 공개하자 이러는 홍준표 마당에 의원도, 예, 그것을 그렇게 하고 거부하는 후보일 경우는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의혹이 중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은 뭐 저희 유승민 후보는 뭐 당연히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지금 냈고요. 네. 예, 그래서 뭐 대선 주자 모두가 이것을 검증의 대상으로 놓고 그 방식을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네. 뭐 신경문제네요. 저기 윤희숙 의원 경우에 보면 이제 직계 존속까지 되니까요. 네. 직계 존비속을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당의 기구 내지는 별도의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별도의 기구가 공적인 기구가 떠가지고 후보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저기 야당이 12명, 국민의힘 12, 민주당이 6. 민주당이 6이니까 18명이잖아요. 예. 18명의 직계 가족과 존비속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권익위원회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그냥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건 하여튼 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대선자가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공개하라고 압박을 받게 되면 스스로 공개하는 거 외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뭔가 정보를 얻어서 의혹 제기를 상대 후보에서 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재산 공개를 10년치를 다 한 것처럼 각자 개인이 하든지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공적 기구를 띄워서 그것을 다 합의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근데 원전 지사는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뭐 나름의 그것도 정치적인 어쨌든 자기는 뭐 투명하고 깨끗하다, 깨끗한 거다. 당당하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겠죠. 당내 대선 그 경선 내용을 과정에. 10년치를 저도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아무래도 컷오프 전략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얘기 좀 나왔으니까요. 이 후보들 사이에서 경선 룰, 이게 지금 역선택 방지 조항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두고 지금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네. 뭐 유승민 의원이나 홍준표 뭐 후보, 유승민 전 의원이나 홍준표 의원 지금 두 후보는 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느냐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희룡 전 지사도 그렇지만 방지 조항도 와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겁니까? 지금 이번 대선 경선에서만 있는 독특한 이유인데요. 사실상 소위 굴러온 돌 윤석열 최재형 후보의 경우가 반대로 국민의힘 당내 지지율이 높아요. 네. 예, 오히려 이 당 안에 있었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전체 여론조사를 했을 때 높게 나오고 네. 이게 서로 이제 룰에 대한 유불리인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경준위와 최고위에서 추인을 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무의미하고 넣지 않는다라고 한 그 원칙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에서 한 번도 대선 경선에서 이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뒤집으려면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측면에서 이미 그 수치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는다면 저는 이 당이 결국엔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네. 경선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신중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적이고 아예 의도를 갖고 역선택을 한다면 어느 바보가 국민의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 무당층이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역선택 문제가 온 국민의 여론을 이렇게 지금 다 떠들고 있는데
만약에 역선택을 실제 한다면은 누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고 역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전국에서 1000샘플하는 여론조사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해서 어떤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지만 지금 유승민이나 홍준표를 찍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보다 본선에서의 경쟁력, 비호감도가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내일부터 민주당 충청 지역 이 경선 지역 투표가 이제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경선 레이스가 9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충청 지역에 9월 4일하고 5일 날 나옵니다. 아, 그 지금 권리당원 투표하고 대의원 투표. 네. 그거는 네. 각 지역별 네, 그 지역별로. 순회 경선을 네. 할 때마다 공개가 되고. 네, 주말마다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관심사는 압도적 1위가 나올 수 있느냐, 뭐 일종의 과반이 나오느냐, 이재명 뭐 지사와 관련해서 또 이낙연 전 대표가 확실히 뭔가 격차를 좁혀서 뭔가 초반 바람을 만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충청 지역 여론조사가 이제 그쪽에 그 지방 신문들, 방송들 위주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그게 이제 서울에는 별로 보도가 많이 되질 않았는데. 뭐 누구를 압도적으로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현재 충청 지역의 여론 추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이 처음으로 충청 지역부터 하거든요. 네. 그 전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호남을 이렇게 쭉 예. 올라서 이렇게 네. 팔도 17개 시도를 돌았는데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 가지고 한참 설왕설래 있었는데 뭐 룰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1차 슈퍼위크가 추석 전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에서 네. 큰 흐름은 결정이 될 거다. 그 두 개가 큰 이벤트가 될 거고 충청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누구에게 몰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죠. 2차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슈퍼위크가 1차에 그 선거인단 모집을 했는데 그게 이제 70만 정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지금 한 180만 2차까지 해서 됐고 지금 3차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200만의 추이, 200만 중에서 이제 다 투표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200만의 투표율과 향방도 중요하고요. 지금 권리당원 80만 권리당원의 향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80만 권리당원은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충성도가 네. 높아서 투표율을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권리당원과 선거인단이 어디로 가 물론 거기에 이제 대의원이 있는데 대의원은 거의 다 투표하고요. 대의원, 권리당원, 선거인단 이렇게 세 개의 그 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이 향배를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1차 슈퍼위크 그리고 호남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말에 있을 충청의 향방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객관적으로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도 9월 15일 날 이제 12명의 후보들 중에 8명으로 컷오프 되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순위나 그 간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갖듯이 1차에서 충청권에서 소위 명락대전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 이것이 어느 정도 추격이 가능한지 결선 투표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는 또다시 이제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상당히 이제 1차 컷오프 이후에 다시 이렇게 갭이 벌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9월 4일 5일 날 충청권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들이 네. 아무래도 조직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어느 정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본경선 뭐 큰 이제 일정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가 좀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일 네. 것 같은데요.
때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연대설 계속 나오는 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뭐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두 후보가 연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선거인단을 모집을 할 때 그게 어느 쪽 선거인단으로 모집이 되건 간에 두 사람이 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희망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정치적 성향을 알고 그러는데요. 정세균 후보가 과연 단일화에 동의를 할까?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정세균 후보는 끝까지 간다라는 것을 지금도 고집을 하고 출창 얘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투표가 하여튼 마무리될 때까지 단일화는 네. 없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의 단일화 그건 저는 좀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이 오히려 만들거나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머지 후보 추미애 후보는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를 거의 TV 토론에서 보면은 응원단장이에요. 그리고 김두관 후보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세게 하고 그래서 네. 모두까기를 하고요. 박용진 후보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모두까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후보들이 끝까지 가서 결국은 투표를 결과를 받아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죠. 그러면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대치에 대한 재미라고 네. 보면 뭐 단일화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결선 투표 이런 어떤 반전의 드라마가 있어야 흥미가 진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건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힘도 그러면 그렇게 합종연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야만 거기서 생기는 어떤 흥미와 네.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네. 무난한 후보 무난하게 선택해서 하게 되면 무난하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런 위기감 속에서 이 경선이 치러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차 컷오프 8명, 2차 컷오프 4명 이렇게 네. 가잖아요. 네. 그 사이에 서로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혹시 나타날 가능성? 뭐 그것도 뭐 예측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결선 투표 제도가 없는데 네. 사실상 선관위가 이제 룰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을 뛰어넘는 그런 경선이 돼야만 오히려 본선에서의 확장력이라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 뭐 지금 선관위에서 다시 경선룰을 만지기 시작하면 또 시끄럽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선 경선이라는 게 이렇게 참 권력 싸움이 치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인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권이 모레 낮부터 비가 차차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모레 사이 경기